네, 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 그리고 섹터별 현황까지 짚어볼 텐데 오늘은 NH투자증권의 고찬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공개할 텐데요. 보시죠. 예고해드렸는데 원자재 시장입니다. 변동성 좀 커질까 하는 우려감이 이번 주 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매파적인 연준의 정책 기조도 있고요. 러시아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현재 시장 동향 섹터별로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최근 이제 연초 대비해서 저희가 흔히 이제 경기 민감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 위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서 사실 저희가 귀금속, 흔히 이제 안전자산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여기고 있는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한 2,000달러를 상회하고 사상 최고치 가격을 달한 이후에 다시 이제 약 1,9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다시 반락을 한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러한 이 귀금속 시장에서의 흐름은 결국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현하고 그리고 좀 이제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좀 대두되면서 역시 금속 가격에서 좀 약간 좀 우려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라는 평가 함께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솔솔 나오면서 이 가격들을 좀 자극시키지 않을까란 그런 추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좀 자극이 될까요? 가격 변동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최근에 이렇게 에너지와 이제 산업금속 같은 경우, 특히나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들 보였던 게 이게 작년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서 다시금 경기 회복세로 들어가는 데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중국 경기 쪽의 부양책들이 결국에는 좀 기대감이 좀 저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금속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는 하방 압력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네. 결국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 경제 성장률 지표나 그리고 하반기에 있을 이런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로 해서 나오곤 있진 않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살짝씩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이면은 저희가 봤을 때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다소 나오는 모습들이 보일 것이고 또 그러한 이제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가 상반기에 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망감이 하반기로 가면서 어쨌든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우디가 감산을 하는데도 국제유가는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 뭔지부터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상당히 이번 올해 들어서 원유 시장이 좀 재밌었던 부분이 네. 저희가 WTI 기준으로 해서 배럴당 70달러 선에서의 유가가 좀 깨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사우디를 이제 위시로 한 여러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감산 기조를 계속해서 내비치면서 지금 현재 수준의 유가를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 동안 이어졌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사우디나 이런 오펙 국가들이 높은 유가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감산 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로 들어가긴 어려웠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특히나 지난 이제 FOMC에서도 이제 연준이 이제 점도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네. 올해 연말까지의 이제 금리 인상이 두 차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이제 긴축적인 기조는 결국에는 저희가 흔히 산업용이나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유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러시아 원유 수출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세요? 네, 러시아 원유 수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게 네. 결국에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원유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물량들이 지금 중국이나 인도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많은데 상당 부분 그러한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도 보이곤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사실 러시아의 우랄유, 러시아산하고 이제 원유를 저희가 우랄유라고 네. 부르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저평가받았던 이런 우랄유가 사실 이제 최근에는 좀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WTI 같은 저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유가 대비해서의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된 시점에서는 이제 뭐 제가 시장에 쇼크를 날 수 있을 만한 이 러시아 원유 공급이 더욱더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저희는 앞으로 이제 원유 시장에서는 공급이 갑자기 늘어난다라는 우려보다는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중국에서의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나 혹은 그런 경기 성장률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일련의 정책들이 나오면은 네. 좀 하반기에 수요 회복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유가는 결국에는 공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수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수요 모멘텀은 있고 공급 쪽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런 러시아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결국에는 이 70달러 선을 이제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본인들의 이제 사우디나 뭐 이런 중동 산유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배럴당 이제 80달러 이상의 유가 레벨에서가 본인들의 재정 수지를 좀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가 레벨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평균 약 80달러 이상의 유가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감산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고 또 내년까지도 그런 감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기조를 봤을 때 결국에는 원유 시장에서 어느 국가가 지금 시장에 패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형성되는 건데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보다는 저희가 중동 산유국 오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의 패권이 더 넘어와 있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특히나 사우디나 이런 러시아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높은 유가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특히 뭐 하반기로 보자면 지금의 약 70달러, 69달러 정도 수준에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하반기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유의 상승 키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미국보다는 중동 쪽이 그 키를 쥐고 있다라는 점. 네. 이게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러시아 이야기를 살짝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러시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 주 좀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시장하고 러시아는 또 워낙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우려감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뭐 WTI도 마찬가지고 다른 원자재, 뭐 곡물도 그렇고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번 주말 동안에 이제 러시아 이제 반란으로 네. 인해서 상당히 좀 우려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되게 공교롭게도 사실 그때가 이제 시장이 시장이 사실상 거래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원자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막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뭐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더 러시아에 있어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욱더 부각되면은 당연히 저희가 특히나 뭐 러시아산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원유나 네. 혹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맥 같은 저희 농산물 가격 같은 것들도 사실 가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저희가 가격 전망하는 데 있어서 좀 키 리스크로 삼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은 원유 수출을 꾀하고 있고 그러한 수출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제 재정적인 그런 이슈들을 좀 네.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기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가격에 있어서는 영향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거나 더 급격한 네. 사태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이라는 전제입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가격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셨고요. 곡물 이야기 나왔는데 또 곡물 하면은 이 올 여름 벌써 시작이 됐죠. 슈퍼 엘니뇨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뭐 시장 안에서는 수혜 섹터도 있고 좀 안 좋을 섹터도 좀 선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곡물 파동 다시 올까라는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와 곡물 파동 좀 어떤 관계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공포감으로 이제 시장에서 단어 많이들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그래요. 공포심을 이제 형성시키는 단어이긴 한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곡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난 이제 3년 동안, 2020년 동안 이제 이어졌었던 저희가 슈퍼 엘니뇨 말고 사실 라니냐라는 게 먼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남미나 북미 지역의 뭐 옥수수 콘벨트나 혹은 여러 가지 브라질 쪽에서는 뭐 대두나 이런 옥수수들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 지역에 사실 라니냐는 가뭄을 일으키는 거고요. 반대로 엘니뇨 같은 경우에 지금 앞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인 엘니뇨는 오히려 이런 지역들에 있어서 강수량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폭우나 혹은 지나친 이런 강수량으로 인해서 뭐 막 홍수가 나고 뭐 본격적으로 경작지가 다 망가지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는 이상은 네. 사실상 오히려 이제 지난 라니냐 여파로 인해서 좀 부족했던 그런 강수량이 더 회복되는 그런 국면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곡물 가격에 한해서는 특히나 저희가 3대 곡물이라고 하는 옥수수, 대두, 소맥 네.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에 있어서 공급 차질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강수량이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작황에는 유리한 환경일 수 있다는 점 저희가 기억해 보고요. 만약에 근데 뭐든 지나치면 그건 독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점은 함께 염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리 가격의 상승이에요. 금과 은이 주춤하는 사이에 구리 가격이 올해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하반기 전망 어떻게 하는지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도 분류되긴 하는데요. 네. 특히나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있을 중국의 경기 부양책들이 결국에는 좀 가시화되는 국면 속에서 저희는 수요 전망 자체가 좀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결국에는 현재 재고 지표가 어느 정도 있느냐입니다. 근데 현재 이 재고 수준은 결국에 특히나 중국에 있는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역사적으로 거의 낮은 수준인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하반기로 갈수록 네. 결국에 중국에서도 뭐 건설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그런 수요도 있는데 그런 건설이나 인프라 향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에 산업금속입니다. 특히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선용으로 또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타이트한 재고 수준, 즉 재고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중국이 이제 구리 시장에서 특히 약 50%를 차지하는 최대 수요 국가인데 네. 그렇다면은 이제 외부로부터도 수입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글로벌하게 저희가 칠레나 뭐 페루에서 공급되는 그런 구리들을 많이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 이런 모멘텀들이 구리 가격에 있어서 좀 상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고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요? 사실상 재고 감소가 일어났던 것들이 네. 생각보다 좀 견조했던 수요가 실질적으로 실물 시장에는 있었고요. 그리고 좀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사실 공급 국가가 저희가 최대 이제 구리 공급 광산 공급 국가는 칠레 네. 그리고 페루, 뭐 콩고 이런 국가들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칠레 쪽에서는 좀 정치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뭐 특히나 칠레 같은 경우에는 광산 로얄티 법안이 최근에 통과되면서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투자하는 많은 외국계 회사들이 이런 자본에 있어서 자본을 이제 회수하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광산에 대한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광산의 아웃풋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글로벌하게 지금 재고 수준이 좀 타이트한 수준으로 네.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 가격도 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원자재 시장 안에서 어떤 쪽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탑픽 꼽아보면서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원자재 시장이라고 하면은 크게 네 가지 섹터를 보고 있는데요. 네. 에너지, 귀금속, 산업금속, 농산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금 가격에 대해서 좀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는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폭 좀 주춤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귀금속 가격이 상대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 가격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좋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과 은, 귀금속 쪽이 탑픽이라는 것도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고찬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인싸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탄탄한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